순환계는 영양소를 운반을 하고 이제 체온 조절을 돕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순환계랑 호흡계는 하나의 연결된 단위로서 기능을 하는 두 시스템입니다. 숨을 쉬면은 이제 호흡계로 산소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 산소는 혈액에 공급이 됩니다. 순환계는 이러한 혈액을 가지고 이제 온몸의 조직에 순환을 시켜서 다 공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순환계는 폐쇄회로라고 하는데, 이 폐쇄회로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네, 혈관이 있고 결국 이 관 안에서 이제 혈액이 이렇게 막 이동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순환계를 폐쇄회로라고 합니다. 네. 심장은 이제 4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인데, 심장은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이렇게 불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방실방실 쉽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오른쪽과 왼쪽은 여기 보이는 심실중격이라는 이 벽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혈액이 사실상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대로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판막이라는 구조물에 의해서 역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이제 흐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좌심실과 우심실이 동일한 양의 혈액을 담고 있음에도 왜 심장의 구조가 서로 다를까요? 이 좌심실은 여기 대동맥이라는 혈관과 연결이 돼 있어서, 좌심실은 심장을 펌프질을 해서 저희 온 몸으로 이제 순환을 시킵니다. 반면에 여기 우심실은 여기 폐동맥과 연결이 돼 있어서 비교적 가까운 이제 폐에다가 혈액을 공급을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폐로 보내는 폐순환과 이제 몸 전체로 보내는 체순환, 2개의 펌프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폐를 통해서 이 산소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 혈액 안에는 산소량이 되게 많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산소가 많은 혈액이. 그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좌심실 통해서 온몸으로 뻗어져 나간 다음에 산소는 이 몸의 조직에 다 공급이 되고, 산소가 이제 다 고갈된 혈액이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또 폐로 들어갑니다. 계속 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장벽은 이제 3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외막, 심근, 심내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심근의 역할이 뭘까요? 펌프질을 해서 이제 혈액을 심장에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고요. 그럼 이제 심근과 골격근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지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실 골격근은 이렇게 그냥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되고, 심근은 하나에서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지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불수의적이죠, 심근은. 왜냐면 수의적이면은 계속 이제 신경을 써서 심장을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또 힘들겠죠,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이 위성세포라는 이 세포가 없습니다. 결국 이 손상된 근육을 다시 이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골격근은 위성세포가 있으니까 저희가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이 찢어진 근육이 다시 재생을 해서 다시 또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계제판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계제판입니다. 이렇게 판이 있어서 이걸 보시면은 더 이제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 이게 골격근이고 이게 이제 심근인데, 이렇게 막 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계제판이고, 이제 얘는 일자로 쭉 이어져 있고, 얘는 이렇게 가지를 쳐서 다 뻗어져 나가고 있죠. 공통점은 무엇이냐? 줄무늬가 있습니다, 둘 다. 그리고 근육답게 액틴과 마이오신이 있어서 수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축을 하는데 둘 다 칼슘을 필요로 하는 공통점이 있고, 이제 슬라이딩 필라멘트 모델을 통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연이가 다음 주에 잘 설명해 주지 않을까. 이제 심장 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축기와 이완기를 반복을 하고, 이 하나의 수축기와 이완기가 일어나는 이것을 주기라고 하는데, 이 수축기와 이완기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여기 심실, 이 방이 아니라 심실의 수축기와 이완기를 뜻합니다. 결국 뭐 수축을 하게 되면은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빠져나가고, 정맥을 통해서 혈관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이 안정시에는 심실에서 이제 혈액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 남아있고 이완기 동안에 이제 혈액이 다시 채워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이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압력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겠죠. 심방이 이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유입이 되겠죠. 이완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압력이 동시에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 들어오는 혈액의 70%는 아까 그 보여드린 판막 있죠. 판막을 통해서 이 심실로 유입이 돼요. 유입이 돼서 결국 나머지 30%는 30%가 이제 심방이 수축을 할 때 심실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완기 동안 심실이 이완을 하는 동안 심실 압력은 낮았다가 수축을 하면은 급격하게 또 압력이 상승을 하죠. 그리고 거기도 이제 판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나가는 혈액이 다시 역류하지 않고 다시 그냥 그대로 쭉 나가는 겁니다.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압력이 상승하는 거를 등향적 혹은 등용적성 수축과 이완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지만 이 안에 있는 혈액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판막이 아직 열리지가 않아서 혈액이 흐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고여있는 상태예요. 왼쪽 막대를 보면은 여기가 이완기 말이죠. 여기 이제 압력이 확 올라갔다가 수축기 말에 확 내려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혈압은 무엇이냐? 사전적 의미로 심장에서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긴 압력,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혈압을 동맥혈압을 가리킵니다. 이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의 정상 혈압이죠. 120에 80, 110에 70. 큰 숫자가 수축기고 작은 숫자가 이완기인데 이 둘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심장 주기 동안 평균 압력을 평균 동맥압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수축기 그 압력과 이완기 압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왜냐? 이완기가 수축기보다 더 길게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식들을 가지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 성인 남성의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 DBP가 이완기 말 저건데 80에 0.33 곱하기 40을 더하면은 그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평균 동맥압은 심박출량과 총 혈관 저항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식이 같은 그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냐? 그건 아니고 그냥 평균 동맥압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운동 강도일 때 등척성 운동과 동적 운동 중 무엇의 혈압 상승이 더 클까요? 등척성이 더 클 것 같다. 동적이 더 클 것 같다. 네, 이거는 잠시 후에 정답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근세포는 자발적인 정기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심장에서는 이 활동이 우심방에 위치한 특별한 부위로 제한됩니다. 그게 이제 동방결절, 이 친구랑 방실결절, 이 친구인데, 먼저 동방결절은 심장의 페이스메이커예요. 전기 신호를 가장 먼저 이제 발생을 시키는 친구고, 그럼 얘가 전기 신호를 이제 발생을 시키면은 여기서 이렇게 수축을 하겠죠? 이렇게 얘가 SA 노드, 얘가 AV 노드, 이렇게 위에서부터 수축을 하고, 근데 여기서 왔으면은 바로 또 여기서 전기 신호를 받아서 바로 수축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 0.1초 지연을 시켜서 심방이 충분히 이제 수축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방시결절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퍼킨지 섬유라는 것들을 통해서 가지를 뻗어서 이 아래쪽부터 심실이 수축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 전기적 신호를 기록을 한 거를 심전도라고 하는데, P파와 QRS 복합체 그리고 T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P는 무엇이냐? 심방의 탈분급, 그리고 QRS 복합체는 심실의 탈분급, 그리고 T는 심실의 재분급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죠? 심실의 재분급. 그쵸, 심실의 재분급이 없는데
걔는 어디 있냐? 이 QRS 복합체에 가려져가지고 이 심전도상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QRS가 여기 있는데 이게 수축기의 시작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박출량은 심박수와 1의 박출량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두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팔을 운동을 합니다. 그럼 피가 어디로 쏠릴까요? 그렇죠, 팔로 쏠리죠. 이게 운동 중에는 혈액량이 이 골격근의 산소 요구량에 맞춰서 조정이 돼야 한다. 이게 결국 운동을 하는 부위로 피가 쏠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제 심박출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친구는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이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이 친구는 계속 증가하지 않고 가다가 적정 그 값을 유지를 해요. 결국 이제 심박출량을 올리는 중요한 요인은 심박수가 되겠죠. 심박수는 이제 동방결절이 조절을 하는데, 심박수 변화는 동방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를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교감, 부교감으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이제 부교감 신경은 미주신경이라는 그 신경의 일부를 형성을 합니다. 연수.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뻗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결절에 이렇게 접촉을 해요. 이 부교감 신경은 자극을 받으면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친구를 이제 방출을 해서 과분극을 유발을 해서 이제 활동이 감소를 하는 거죠.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결국 이제 부교감 신경은 심박수를 낮추는 제동 시스템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감 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친구를 방출하는데, 얘도 여기서 이렇게 뻗어져 나와서 여기 붙고 여기 붙고, 그리고 이제 각 심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심장의 수축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체온 변화도 이제 심박수에 영향을 주겠죠. 자, 1회 박출량은 이제 이완기말 용적, 평균 대동맥 혈압, 심장 수축력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제 식으로 나타내보면은 이제 이완기말 용적에서 수축기말 용적을 뺀 값으로 1회 심박출량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하나씩 말하기 전에 전부하와 후부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전부하는 심실이 수축하기 전에 이제 늘어나는 정도로, 대표적인 이 지표로는 이완기말 용적이 있고, 후부하는 심실이 이제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동맥 압력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볼 텐데, 이제 자, 프랭크와 스탈링이 있어요. 이 두 친구가 뭔가 하나를 이제 발견해냅니다. 이완기말 용적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심실 수축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 두 친구가 찾아냈는데, 이완기말 용적, 아까 이제 전부하라고 그랬죠. 전부하가 증가하면은 심근섬유의 길이가 늘어나서 골격근과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수축력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말인데, 이것도 이제 나연이가 다음 주에 잘 설명해 주는 걸로 하고, 이완기말 용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완기말 용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중요한 이완기말 용적에 정맥 회기의 속도가 이완기말 용적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정맥 수축, 근육 펌프, 호흡 펌프,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먼저 정맥이 수축을 하면 혈관 직경이 이제 감소가 되겠죠? 이것처럼. 그러면 이제 정맥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정맥 회기를 증가를 시킵니다. 결국 이제 심장이 펌프질하는 것처럼 혈관의 직경이 좁아지면은 더 잘 정맥 회기를 시키는 거예요. 혈액을 잘 뿜어가지고. 이제 근육 펌프는 간단히 설명을 해서 골격근 수축의 결과예요.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이 수축을 하죠. 이때 정맥을 압박해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육 펌프. 마지막으로 이제 호흡 펌프는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흉부의 압력이 감소를 하고 복부의 압력은 증가합니다. 근데 이 혈액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 원리에 따라서 호흡 펌프는 이 복부 쪽에서 흉부 쪽으로 이제 혈액이 펌프지 되는 그런 원리이고,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은 심장의 판막처럼 여기 밸브가 있어요. 일방향 밸브. 이게 이제 판막처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인인 평균 대동맥 압력. 혈액이 이제 심장에서 나가려면은 이
심실의 압력이 동맥 압력보다 더 커야겠죠. 따라서 이제 대동맥 압력 또는 평균 대동맥 압이라 하는 것은 심실에서 혈액 배출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즉 1회 박출량과 후부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심장 수축력, 이 친구는 카테코라민이라는 친구한테 영향을 받는데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둘은 심근섬유에 외부 칼슘의 유입을 증가시켜서 힘 생산을 높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랭크 스탈린 그 법칙에 의해서 증가를 하겠죠, 전부하가. 근데 이거에 의해서 수축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프랭크 스탈린 법칙처럼 전부하가 같은 원리로 증가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얘네는 전부하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로지 심장 수축력만 증가시키는 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액은 이제 혈장과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간단히 말해서 이제 혈장은 액체, 그 외의 세포들은 이제 백혈구, 혈구, 혈소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적혈구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적혈구 용적률이라고 해요. 우리 혈액은 물보다 점성이 높죠. 점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적혈구 용적률입니다. 결국 이제 적혈구 용적률이 증가하면은 저희의 혈액의 점성도 증가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운동 시에 적혈구 용적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동을 하면 땀이 나죠. 그러면 이제 수분이 손실이 됩니다, 몸에서. 그 말은 아까 말한 액체, 혈장의 그 양이 감소를 한다는 말이고, 결국 이제 적혈구 용적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 적혈구가 많아져서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얘가 줄어드니까는 용적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혈액이 압력이 큰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양끝 압력이 같으면은 당연히 흐름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냥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혈액은. 그래서 이 혈류의 속도는 혈관의 양끝 압력 차이에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저항과는 반비례 관계를 갖고 혈류가 움직이죠. 그래서 혈류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압력의 차이에 저항 값을 나눕니다. 그럼 이 저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정상적인 생략 반응에서는 혈관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점도는 안정 시에는 변하지 않고 운동 시에만 살짝 변화하는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항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반지름, 혈관 직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세동맥에서 이제 가장 이게 변화가 크죠? 왜 세동맥에서 가장 변화가 크게 나타날까요? 직경이 가장 작아요, 세동맥은. 이런 대동맥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이제 직경이 움직여도 저항값이 변화가 커지는 거고, 세동맥 부분에는 평활근이 이제 발달해 있어서 능동적인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혈관 직경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아까 물어봤던 질문인데 결국 뭐가 더 클까요? 등척성과 동적 중에서 정답은 등척성 운동이 혈압이 더 상승이 큽니다. 자, 왜 그러냐? 등척성 운동은 이제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근육이 수축만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벽을 미니까 이제 길이는 변하지 않고 수축만 해요. 그러면 이제 이완은 일어나지 않고 혈관이 압박이 됩니다, 수축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반지름이 감소하고 저항은 증가를 하죠. 반면에 이제 동적 운동은 수축과 이완을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등척성 운동에 비해서 비교적 혈압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이제 원리입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제 팔 운동을 하면은 팔 쪽으로 이제 혈류가 집중이 되겠죠. 이러한 작용은 이 심박출량의 증가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기관에서 작동하는 근육으로의 혈류 재분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제 심박출량은 최대 산소 섭취량과 비례해요. 이 심박수와 1회 박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박출량도 동시에 증가를 하겠죠. 왜냐? 심박출량은 심박수와 1회 박출량의 곱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운동선수가 아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아까 말했듯이 1회 박출량이 계속 증가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일정 값을 유지를 합니다. 이 VO2 max의 40% 값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심박출량은 계속 증가를 하니까 이거를 정하는 요인은 심박수가 계속 증가하는 요인에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 최대 심박출량은 이제 30세 이후부터 점점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이제 최대 심박수의 감소 때문인데, 여기 이게 성인의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공식이고, 이거는 이 노인과 어린이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공식이에요. 따라서 40세 이상 성인과 어린이들 7에서 한 17세 정도까지 그 연령대의 사람들은 이 공식을 통해서 최대 심박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정맥 산소 차이는 무엇이냐? 동맥 산소량에서 정맥 산소량을 뺀 값인데, 간단히 말해서 이제 우리 몸이 실제로 써버린 산소의 양을 의미를 하는 거죠. 왜냐? 동맥은 산소 양이 많겠죠, 혈액에. 온몸의 조직에 이제 산소를 공급을 하고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차이를 말을 하는 건데, 이 운동 중에 동정맥 산소 차이가 증가합니다. 골격근에 ATP 산화적 생산을 위해서 섭취를 하고 사용하는 산소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제 혈류 재분배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 중에 근육으로의 혈류는 증가하고 신장, 간, 이런 소화기관, 내장기관들로 덜 활동적인 기관으로 혈류는 감소를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안정 시에는 골격근에 15에서 20%만 가는데 운동하면은 확 이제 늘어나죠. 근데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있어요. 이 뇌, 우리 몸의 이제 핵심 같은 존재인데 이 친구는 안정 시에 15%였는데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정시 심박출량은 5리터죠. 그리고 뇌는 15%. 이제 운동을 할 때는 25. 그래서 한 3, 4% 돼요. 결국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혈류량은 안정시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살짝 증가한 정도입니다. 이게 비율이 줄은 거지 혈류량은 비슷하거나 살짝 증가한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심장은 똑같아요. 얘는 왜 똑같냐? 운동을 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심박출량이 또 증가를 하겠죠. 그에 맞추어서 이제 혈류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율이 같은 비율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의 이제 유형, 그리고 운동의 강도, 운동을 얼마나 지속하느냐, 그리고 이제 환경 조건, 더운가 추운가, 이런 요건들에 의해서 심박수와 혈압이 변화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팔 운동을 할 때가 다리 운동을 할 때보다 심박수와 혈압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운동의 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겠죠. 자, 고강도 운동 시에는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축기 혈압이 증가를 하고 심장 주기가 더 짧아집니다. 이게 안정시인데, 안정시는 이제 0.8초 동안 일어났으면은 주기가 운동을 할 때는 0.3초, 0.5초가 줄었죠. 이제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이제 파란 막대가 보이는데, 이게 여기다 보면은 여기가 이완기 말의 부피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축기 말에는 이 감소를 했죠. 결국 이거는 이완기 말 용적이 운동 시에 증가하고 수축기 말 용적은 더 감소를 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통해서 이제 1회 박출량이 운동 중에 증가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 1회 박출량은 이제 이완기 말 용적과 수축기 말 용적의 뺀값으로 구하기 때문에 1회 박출량이 운동 중에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고 처음 몇 초 이내에 바로 이제 심박출량과 1회 박출량, 심박수가 바로 이제 증가를 해요. 여기가 운동인데 운동을 하고 바로 증가를 하죠. 운동 강도가 일정하고 젖상력치 이하일 경우는 증가하다가 일정 값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상태 평형에 도달을 하는 것이죠. 이제 유지하다가 바로 또 회복을 합니다. 이 회복 속도는 이제 개인마다 다르지만 운동선수처럼 이제 잘 훈련된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이제 더 빠른 회복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일반인의 그래프고 선수들은 빨간색으로 이제 나타낼 텐데, 선수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박출량과 1회 박출량이 더 높아요. 왜냐? 잘 훈련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한 3, 4번 심장을 박동을 시킬 동안 선수들은 한 번만 이제 박동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선수들은. 반면에 심박수는 낮게 나타나요. 결국 이제 선수들의 심장이 연비가 더 좋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아까 제가 이제 팔 운동이 다리 운동보다 이제 심박수와 혈압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결론은 팔은 다리에 비해서 근육이 작고 혈관 개방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육 그 양이 적기 때문에 하체에 비해서. 따라서 혈관 개방이 제한되어 있으니까는 혈관 저항이 또 증가를 하겠죠, 팔 운동을 할 때. 때문에 이제 동일한 산소 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심박수와 혈압이 팔 운동을 할 때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정 운동 강도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출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죠. 일정하게 맞춰야 되니까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체온 상승으로 인해서 탈수와 혈장량 감소에 의한 결과입니다. 혈장량이 감소를 하면은 정맥 회기가 감소가 됩니다.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의 양. 그러면 동시에 1회 박출량도 감소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회 박출량이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심박수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심박출량이 이상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부학적 코단계백값 아시는 분? 수능? 맞습니다. 손 이렇게 벌리면은 여기 이쪽에 세모나게 보인다 했어요. 이걸 해부학적 코단배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손목 관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코단배값이 세모난 공간인데 그 공간을 지나는 구조물질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습니다. 이 구조물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목 손상에 대한 주요 검사, 리버스 팔렌, 디넬 사인 벌써 3개 나왔죠.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손배뼈 골절, 가장 많은 손상이 발생하는 게 이 손배뼈 골절이라고 그래요. 거의 한 60% 정도가 스카포이드 프랙처라고 하는데, 이제 스카포이드 프랙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임상적 주의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관절이 조인트가 3개 있죠. 뭐 카포 메타카팔 조인트랑 미드카팔 조인트, 라디오카팔 조인트, 이렇게 3개 있고, 이 손바닥뼈는 얼라랑 라디어스, 그리고 이제 8개의 손바닥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라디오카팔 조인트가 이 타원 관절이에요. 그리고 미드카팔 조인트, 여기는 평면 관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타원 관절 이축성 관절입니다. 축이 2개라는 소리죠. 그래서 회전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플렉션, 익스텐션, 그리고 이제 데비에이션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손목 관절의 움직임은 데비에이션과 플렉션, 익스텐션만 있다. 해박적 코단배 값입니다. 엄지를 이렇게 신전했을 때 여기 세모나게 보이는 곳이 코단배 값이라고 그랬죠. 이 코단배 값으로 요골동맥, 요측 피신경의 가지, 그리고 신경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두정맥 기현부, 피부 쪽으로 가는 정맥, 이 세 가지가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 이 ROM은 책마다 조금씩은 달라서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으면 되는데, 플렉션은 60도, 익스텐션 60도, 얼라 데비에이션 30도, 라디알 데비에이션 20도. 이게 보면은 라디어스가 좀 튀어나와 있어서 발목도 피뷸라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내전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손목도 마찬가지로 얼라 데비에이션이 더 이제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손목의 플렉션과 익스텐션 시에 투 조인트에서 일어나는데, 라디오카팔 조인트랑 미드카팔 조인트. 라디오카팔 조인트에서 40%, 미드카팔에서 60%, 여기서도 미드카팔에서 33.5%, 라디오카팔에서 66.5%. 보면은 각도가 30, 40, 플렉션 70도죠. 여기서는 60도라고 합니다. 같은 책에서도 이렇게 숫자가 다른 걸 보면은 이 책별로 이제 통용되지 않고 적당히 그냥 이 정도 느낌이다, 플렉션이 조금 더 많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손목 관절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염증기라고 해서 손상이 생기고 3에서 5일 정도 이제 혈관이 확장되고 좀 붓겠죠. 5에서 11일 동안 섬유모세포가 악효질, 콜라겐을 이제 재형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3주차 이후에는 무작위로 이제 콜라겐이 배열돼 있던 게 단단하게 자리 잡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를 좀 손목관절 재활에 좀 큰 틀로 잡고서 손상들을 보시면은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손목 염자, 이제 기전은 넘어지면 손을 짚을 때 발생하고, 염자는 과굴곡 시대 발생할 수 있어요. 과신전뿐만 아니라, 또는 회전 스트레스, 모든 방향에서 인대가 손상된 게 염자니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당연히 통증 있고, 압통 있고, 부종 있고, 움직이면 아프고, 멍 생기고, 출혈 생기고. 이제 처치는 처음에는 뭐 고정시켜 놨다가 냉찜질, 뭐 거상, 통증 조절, 재활 같은 경우는 ROM 확보하고, 안정화 운동하고, 근력 강화하고. 이거는 뭐 어떤 관절을 해도 일반화된 툴이겠죠. TFCC 손상입니다. 혹시 TFCC가 어디 있는 건지 아시는 분? TFCC는 여기 있는 거예요. 척골 쪽에 이 삼각경광에 TFCC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짚고 넘어질 때 다치고요. 특히 이런 테니스, 골프, 체조 등의 스포츠에서 흔하다고 합니다. 증상은 여기 아프다. 그리고 이제 이거 특징이, 환자가 심한 걸 그냥 손목이 삐끗했나? 한 줄 아는데 굉장히 오래가요. 제대로 치료 안 하면은. 좀 이게 TFC가 손상이 심하면은, 완전 파열이 되면은 뼈끼리 부딪히는 따깍따깍하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처치는 뭐 전과 같습니다. 손배뼈 골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지면서 손바닥 짚을 때, 아까 전에 저희 맨 처음에 손배뼈 골절 시 임상적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했었죠. 이게 프레이저 디시즈라는 건데, 그냥 염자인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이 뼈가 부러진 건데, 그래서 이 초기에 좀 치료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심한 경우는 혈액 공급이 이제 제때 안 돼서 무혈성 괴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코단백갑에 압통이 생겨, 누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초기 진단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한번 땅을 짚고 나서 좀 삔 것 같을 때는 꼭 이런 손배뼈 골절 검사하는 게 좋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엑스레이겠죠. 콜레스 골절, 이거는 요골 부러지는 거예요. 요골이 딱 짚으면서 뒤로 밀려가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포크 모양 변형, 이런 식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처치는 기전과 같다. 손목 터널 증후군, 이거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정중신경이 압박받는 거예요. 계속 그 반복적인 마찰이 생기거나 과사용을 하게 되면은 생기는 게 많죠. 이 정중신경이 염증 때문에 압박을 받아가지고
신경 눌림이 발생하는 거예요. 득헤르뱅 한번 해본 적 있으시죠?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손목 건초에 염이 생기는 건데 이 엄지 쪽 건초 이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엄지를 쥐고서 한번 쭉 눌러볼까요? 이때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기면은 득헤르뱅 양성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핑켈스타인 테스트고요. 이따가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손목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들을 알아봤고요. 이제 손목 재활 운동들을 몇 가지만 해볼게요. 힘줄 재활 운동인데 손바닥을 폈다가 손가락만 구부려요. 그리고 펴줘요. 그리고 다시 주먹을 짚고요. 다시 펴주고 구부립니다. 그리고 다시 했다가 펴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FDS랑 FDP 보면은 플렉설 디지털um 슈퍼피시알리스랑 플렉 디지털um 프로파운더스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손에 유착되거나 이제 가동성을 잃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 초기 단계에 많이 하는 운동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손에 가동성 확보해주는 운동입니다. 능동적 뒤침, 손 올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뒤집었다가 천천히 돌아오고. 지금 하면 되게 쉬운데 이 손목 관절에 수술 직후 환자라거나 재활 과정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이것도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잘 된다 그러면은 이런 무거운 물 이런 걸 들고 넘겨보는 거예요. 이 헤드 쪽에 좀 더 무게 실으면 좋겠죠. 이것도 중요한 게 확 넘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중앙부를 넘어가서 2cm으로 버틸 수 있게끔 그리고 다시 넘겨주고 천천히 하는 게 좀 중요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벽밀기. 이제 손목 다쳤는데 이 벽밀기가 왜 하는 거냐, 이제 손목을 이렇게 신전할 때 손상이 생겨서 고정을 많이 하잖아요. 고정을 오랫동안 하면은 가동 범위가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체중으로 눌러서 신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KC 운동이다 보니까 체중 지지도 좀 해주면서 처음에 잘 된다 그러면은 살짝 내려서 해보고 더 살짝 내려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과부하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벽밀기가 좀 잘 된다 그러면은 진보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바닥에 무릎 꿇고 아니면은 메디시물 같이 조그만 공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푹신푹신한 공이다 보니까 손목 관절에 좀 부담이 덜한 편이에요. 땅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아까 전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이 신경 활주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이 신경이 눌려 있으니까 그 부분 활주시킬 수 있는 운동이 좀 필요할 텐데 손바닥이 얼굴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펴줄게요. 그리고 넘겨줄 겁니다. 벌써 좀 당기죠? 이 상태에서 엄지를 쫙 벌려줄 거예요. 엄지만 쫙 벌려줄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몸 쪽 돌려볼게요. 그리고 엄지를 쭉 당겨줄게요. 당기고 시원한 느낌 드시나요? 이런 식의 신경 글라이딩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 스로우 모션. 이거는 다트 어떻게 다니죠? 이렇게 하죠. 팔꿈치 고정해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라데릭 익스텐션에서 얼락 플렉션까지 기능적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맨손으로 잘 된다 그럼 테니스공 같은 거 들고 던져보는 거예요. 좀 더 무거운 공을 던져도 되고 이런 식으로 기능성을 회복하는 운동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를 해줘야지 부상을 덜 당했죠. 리스트컬, 리버스 리스트컬, 무게축 달고 많은 거 깔딱깔딱. 이것도 아까 했던 망치즈 같은 거 들고 엎침 뒤침 하는 거, 공 같은 거 꽉 쥐어주는 거, 그리고 고무줄 끼고 벌려주는 거, 이런 게 다 손목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그러면은 하은 선생님이 잠깐만 도와주시면은 넘어질 때 좀 이렇게 짚었어요. 지금 뭐 멍이나 그런 거 없죠? 네. 까지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만졌을 때 통증 있나요? 네. 어디 만졌을 때 통증 있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 상태를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손상이 좀 의심을 볼 수 있을까요? 넘어질 때 했고 이쪽이 좀 아프고 멍이나 부종은 없어요. 이제 멍이나 부종이 없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골절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짚으면서 했는데 척골 쪽이 아프니까 아까 말했던 TFCC 손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TFCC가 진짜 양성인지. 이 피아노 테스트는 저는 솔직히 이거 양성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제가 잘 못하는 걸 수 있겠지만 올린 상태에서 주먹 잡으세요. 힘주지 마시고 잡은 상태에서 이쪽 보면은 툭 튀어나온 뼈 있어요. 이 뼈 앞쪽을 제가 눌러볼 거예요. 통증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조금 자, 미세하게 있어요. 미세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 그라인드 테스트 해볼게요. 손목 팔꿈치 대주고 악수아리 잡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굴려줄 거예요. 안쪽으로 할 땐 아프네요. 조금. 이렇게 할 때. 네. 보면은 제가 TFCC를 좀 찝었을 때 통증이 있다 그래요. 되게 심하신 편 아닌 것 같고 TFC가 살짝 좀 뭐 1도나 2도 그 사이 파열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일단은 이런 보호대 착용하시고 조금 이제 경과를 지켜보시다가 이제 통증이 좀 사라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이 단계별 재활 운동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손배뼈 골절을 했죠. 이거는 건강운동관리사 실기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 손배뼈 골절 테스트하는 왓슨 테스트를 실시해 볼게요. 손목 잡아준 상태에서
이 잡은 상태에서 척추 편이 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쉽게 보여드리면 손을 잡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거나 불안정성이 발생하면은 손빼빼 골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